안녕하세요. 코인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 변동성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랑 같이 암호화폐 시장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 가량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저도 갑자기 좀 하락이 나와서 이걸 좀 찾아봤는데 미국 정부 매각에 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이따가 같이 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도 굉장히 지금 낙폭이 크면서 다시금 이제 2,000달러 선을 하회하는 모습까지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XRP는 5%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솔라나 코인도 3.5%, 그리고 도지 코인도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마켓캡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2% 가량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지금 16, 17을 나타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공포탐욕 지수도 보겠습니다. 33을 나타내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투심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마켓캡은 하락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ETF 플로우도 한번 볼게요. ETF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플로우 자체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는 좀 들어오는데 이더리움은 ETF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더리움 가스비까지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또 시장 전반적인 동향들 파악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폴 애킨스 청문회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이따가 좀 같이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뉴스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제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이제 코인베이스 상대로 제기했던 스테이킹 관련한 소송을 공식적으로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 차원에서도 소송 취하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폴 그레이왈 코인베이스 이제 최고 법률 책임자는 X를 통해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버몬트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은 조만간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다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측은 이번 결과를 미국 소비자 전체를 위한 진전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스테이킹을 제한하고 있는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스테이킹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요번에 시장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냐면 특히나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굉장히 시장에선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수량이 좀 제한적인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재단이나 회사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 물량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락업 해제에 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락업이 해제된다. 그러니까 시장의 물량이 풀린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에게 우리의 이제 코인을 사서 그거를 일부 일정한 기간 동안 팔지 않으면 그거에 관한 이자를 줄게. 근데 이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서비스 이자가 일반적인 은행 그런 금리보다 높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테이킹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재단 측에서는 이자를 주는 대신에 그 공급량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투자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거를 주 차원에서 지금 거절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다시금 소송을 공식적으로 취하하면서 주 차원에서 금지되었던 걸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준이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CBDC 감시 금지 국가법으로 연준이 CBDC의 핵심 구성 요소인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를
미국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서 톰 에머 하원 의원도 이제 연준 CBDC 발행 제한법의 동반 법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인데 요거는 근데 사실은 현실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 자체가 CBDC 전면 금지에 관한 또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지금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이제 CBDC 육성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의외로 중국이 그 온라인 그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CBDC 도입에 관해서 얼마 전에도 그 약간 속도를 낼 것처럼 하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CBDC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물물 교환 형식이 있었고 화폐가 생긴 지 이제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종이 화폐라는 게 생기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CBDC라고 하는 다시 화폐의 재조정이 있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했던 거에 관해서 이제 불안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준의 CBDC 발행 금지.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CBDC를 지금 육성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현실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런 법안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177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이동시킨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이더리움을 외부 주소로 전송을 했고 약 10분 후에 먼저 1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외부 주소로 전송을 한 이후에 10분 후에 177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외부 주소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번 이체는 압수 자금이 보관돼 있던 주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캄 인텔리전스에서 미국 정부 지갑에 관해서 실시간으로 그 차트를 제공을 하거든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물량, 이더리움 물량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을 이제 외부 지갑에 이체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5%가량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물량이 압수된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수된 물량을 비축 자산에 넣겠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비트코인에 한해서만 이제 사실은 비축 자산에 넣겠다라고 한 거고 이더리움을 비축 자산에 넣겠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예전에 압수하면서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을 외부 지갑에 이제 이체를 시켰다라는 거는 매도의 의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부에 어쨌든 이 압수된 자산이 귀속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매각을 하려고 경매를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그런 거래소에 파는 게 아니라 약간 장외 거래로 팔거나 이제 정부 측에서 팔 때는 아니면 이제 아예 대놓고 경매를 붙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매해서 그거를 사간 투자가도 있어요. 그분도 약간 전설적인 투자가 이렇게 하면서 크립토 시장에서는 좀 나름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이 이더리움 물량을 외부 지갑으로 이체를 시켰다라는 거는 뭐 몰래 경매를 했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장외 거래로 이제 일정한 물량을 팔기로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더리움에 관해서 좀 악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실크로드 사건 때 비트코인이 압수했던 부분을 그 트럼프가 압수된 물량 비축 자산에 넣을 거야라고 발언하기 전에 그 실크로드 물량을 이미 법무부에서는 매각해도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정부의 그 실크로드 물량이 이미 매각을 하고 있다라는 설 하나랑 지금 이더리움도 지금 팔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런 설이 나오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는 너무나 다른 지금 행동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금 시장이 지금 악재인 것 같아서 추가적인 후속 보도랑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래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좀 매수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여기 글래스노드 차트 같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고래 투자자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에 관한 매집량들을 조금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고래 투자자의 이제 30일간의 이전 동향들을 좀 보니까 그래서 고래들이 이제 지금 12만 개 정도, 12만 9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한 게 확인이 되면서 또 어떤 시선에서는 코인 투자를 좀 늘리고 있다.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 시점이고요.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 프라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고래 투자자들이 순유출, 순유입 이런 거로 이제 보는 그런 차트인데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우리가 2024년도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했었을 때 고래 매집이 먼저 포착이 됐었어요. 시간이 타임라인 순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요렇게 최근 고점을 찍었었을 때도 고래 매집량이 좀 이렇게 보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래 매집을 시그널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고래 투자자 매집이 일어났다. 요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테라폼레스가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를 대상으로 청구 포털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테라폼레스는 테라 상태계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을 위한 크립토 손실 청구 포털이 31일 개선이 됐다라고 밝혔고요. 청구 마감 기한은 내달 30일까지 접수되고 이후 접수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테라폼레스는 채권자는 포털에 등록하고 지갑 주소랑 자산 소유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덧붙였고요. 보상 금액은 인정된 손실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루나 2.0 등의 일부 자산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테라폼레스의 그 공식 X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액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재판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건도형이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상에 관해서 청구 포털을 개설한다.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액션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가명을 위한 액션인가? 이런 좀 커뮤니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테라폼레스 때문에 정말 주변에서 손실을 입으신 분들도 많았었고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을 정도로 정말 이제 희대의 사건이었죠. 이제 크립토에 관한 한국의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게 된 사건이었는데 하필 지금 이제 재판에 관해서 이제 기간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런 걸 했다. 근데 이게 뭐 건도형 자체가 올렸다라고 볼 수는 없죠. 조금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속보로 가지고 온 거라서. 근데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에 관해서 과연 이들이 정말 보상을 해줄까? 그리고 이 부분을 투자자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사태고요. 이 채권자 대상으로 이제 청구 포털을 하겠다. 그리고 이게 개설이 되면은 마감 기한은 한 30일까지 지어주고 그 이후에 접수된 청구는 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기간 내에 빨리 이제 접수를 해야 되고 지갑 주소랑 자산 소유를 증명할 자료를 채권자는 포털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상 금액은 인정 손실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일부 자산은 청구 재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또 이제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정말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또 한 번 이제 투자자분들을 농락하는 건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계속되는 시장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눠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오늘 암호화폐 이야기 열심히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본부장님 이야기 또 바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 트럼프 25% 관세 및 자동차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영향이 적은 기업은 일단 테슬라와 포드입니다. 테슬라와 포드고요. 여기 이제 표로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제 그거는 작성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조사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말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1위입니다. 테슬라가 이유가 뭐냐면 미국 내 판매 차량의 대부분이 이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하이에도 있습니다. 상하이에도 이제 테슬라 공장이 있는데 이 테슬라 상하이에 있는 공장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나 유럽으로 갑니다. 여기서 만든 공장.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부품도 사실은 25% 관세를 매긴다는데 이 부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25% 관세는 완성차에만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25% 관세를 매겨서 이 부품이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완성차가 되면 이 완성차의 부품은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가 이제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LG 배터리에 대해서는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품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고요. 취약점은 차량 부품 기준으로 해서 이제 25%가 해외 수입품입니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정치 행보를 해서 캐나다 일부 지역과 캐나다 보조금이 중단된 부분이 있고 테슬라를 보복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취약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드가 이제 그나마 영향이 적은데
포드는 미국 내 판매 차량의 80%를 미국 공장에서 합니다. 생각보다 포드가 영향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빅픽처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그 뉴욕 타임즈에 놨는데 포드도 영향이 적습니다.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취약점은 그나마 취약점이 뭐냐면 포드의 취약점은 그 전기차의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합니다. 전기차의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하고 무스탱 머치 E라고 요 전기차가 상당수고 대부분이 멕시코에서 하고 그 중요한 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엔진을 생산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멕시코 엔진을 만드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엔진을 만드는 부분이 문제라서 전기차 부분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요 부분이 좀 문제라서 요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요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간 수준의 타격을 있는 나라가 있는데 GM입니다. GM의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드는데 GM은 40%가 주로 멕시코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점은 최근에 이제 수익을 내서 그나마 좀 나은 게 60%를 그나마 좀 여기서 자국에서 만들어서 그나마 좀 낫고요. 도요타는 미국 내 판매량의 230만 대 중에 100만 대가 해외에서 만듭니다. 그 130만 대는 미국에서 만든다 봅니다.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일본, 캐나다, 멕시코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점은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이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스바루, 마츠다와 협력을 해서 조정이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간 미국에서 판매를 많이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향이 큰 나라입니다. 이제 여기 한국이 들어갑니다. 일단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 지프 램 다찌가 이제 요게 스텔란티스 기업에 들어가는 브랜드입니다. 멕시코, 캐나다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램 픽업 트럭이나 크라이슬러, 퍼시픽 미니밴 이런 것들이 판매가 부진하고 일단 CEO가 공석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큰 관세 영향에 맞물려서 확대가 되고요. 폭스바겐도 큽니다. 폭스바겐은 미국 내 공장이 테네시 한 곳밖에 없고요. 대부분 차량을 멕시코와 독일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점이 중국 내 점유율이 급감 중이라서 미국에서 이 시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렵다고 하고요. 현기차 문제가 큽니다. 진짜 큽니다. 중국 내 시장이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 내 이제 상하이 현대 이런 게 있는데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사실은 지난해 8.5% 정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올해만 해도 5%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워요. 많이 늘어야 되는데 지난해 일본 차하고 우리나라 차 비중이 많이 비슷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은 줄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많이 줄었거든요. 올해 보니까 우리나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 되게 정책이에요. 위험합니다. 최근에 이제 조지아, 알래바마의 공장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갑니다. 문제입니다, 문제. 현대차 회장 정의선 씨가 이제 최근에 트럼프 회동에서 미국에 210억 달러를 추가 투자를 발표했고 루이지애나 철강 공장 건설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미국 내 투자 계획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차량의 비중이 높아서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게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한 것들이 지금 있는데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세가 있고 테슬라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보다 일단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기차는 미국의 이제 조지아주하고 엘레바마에 각각 이제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전히 상당수 인기 모델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이걸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서 일단 미국 내 생산 확대랑 이제 라인을 증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부터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대부분 전기차가 이쪽 라인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조지아주에 이제 EV 공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입니다. 본격 가동을 해야 되고요. GV70 EV하고 아이오닉 5하고 EV9하고 기아 EV5 등이 여기 생산되고 있어요. 내연기관이 없습니다. 이쪽에. 문제는 그겁니다. 기존 엘바마 조지아주에 이제 내연기관 모델 추가 생산을 전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투자 확대를 활용해서 관세 유예나 예외의 요청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번에 발표한 걸로 약간 좀 어떻게 그걸 좀 비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효과는 어쨌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증가로 관세 회피 가능성이 조금 있을 여지가 좀 생겼다는 거가 있고요. 백악관의 협상력을 좀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거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생산분을 일단 미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유럽이나 중동으로 좀 우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형 모델을 점진적으로 북미 생산 모델로 좀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산 K3나 소나타 팰리세이드를 비미국 수출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내 판매를 텔루라이드, 투싼 같은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좀 한미 FTA상 뭐 이런 유예 조항들을 이제 충돌 제기를 좀 하고 관세를 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고 일부 고급 부품은 멕시코 현지 달러 북미산 비율로 좀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있으면서 어쨌든 요 리스크가 좀 있는 게 트럼프가 FTA 재협상 또 무효화 언급할 가능성이 상존해서 어쨌든 요 부분을 이제 계속 뭔가 좀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고 관세 부담이 큰 모델은 이제 프리미엄 트림으로 해서 마진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현지 생산 차량은 이제 프로모션 확대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산 산타페, 소렌토 같은 건 가격 인하를 해서 이제 계속 많이 팔아야 될 것 같고 미국 생산하는 것들은 리스나 프로모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제가 이런 것까지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K9이라고 수출명은 K900이거든요. 스팅어 등 고가 트림만 유지하고 단종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은 미국 내 직접 고용 약 3만 명, 공급망 포함해서 10만 명 이상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대미 투자 효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2025년까지 조지아 EV 공장에서 8,100명 정도를 이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서 약간 관세를 유예하는 방식의 어떤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관세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단 읍소하는 방식 좀 인물겹습니다. 제가 볼 때. 뭐 다른 데 거는 뭐 제가 일단 약간 이제 테슬라는 사실 좀 말씀드리면 리쇼링이라고 해외에서 수입하던 것들을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 좀 있어요. 뭐 네바다 파단 쏘니까 약간 기가 팩토리를 확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별 얘기 없어요. 이런 것들 안에서 하자 뭐 이런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쉽습니다. 얘네들은 뭐. 다만 이제 포드 같은 것들도 이제 뭐 미국 내 파워 트레이닝을 생산 확대하자는 거하고 이제 뭐 멕시코에서 만들던 걸 안에서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것들 그쪽에 있는 조지아주 알라바마 쪽에 약간 전기차 라인이라 여기에 지금 내연기관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요쪽을 내연기관 라인을 확대하는 거하고 지금의 관세를 지금 어쨌든 투자 계획을 약속했으니까 요거를 약간 좀 유예해 달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원체 현기차 쪽이 너무 저희가 이제 너무 미국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요 부분이 사실은 타격이 큽니다. 사실은 그 정의선 회장이 되게 급하게 발표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급한 부분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겔싱어 아시죠? 네. 이분이 또 벤처를 또 만들었어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근데 이 벤처가 일반 벤처가 아니고 저는 약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밸리의 VC예요. VC. VC가 뭔지 아시죠? 알죠. 근데 그런 벤처 VC가 캐피탈. 기술 VC. 기술. 아, 그런가요? 네. 기술 VC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술 쪽에 그 있다 보니까 좋은 거를 잘 억서를 가릴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돈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좋은 기술 벤처들을 자기가 하는데 AI랑 양자 컴퓨터 쪽으로 갔군요. AI랑 양자 컴퓨터를 볼 줄 안다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그쪽을 잘 보고 제대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돈을 쓰고 아무 데나 돈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을 주면 자기가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잘 돈을 투자해 주겠다고 목적을 구분할 줄 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포커스를 자기는 그런 쪽에만 포커스를 잘 맞춰서 투자를 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어떤 차별화된 VC를 구축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잘 맞춘 것 같아요. 저는 잘 맞추고 그런 때 어쨌든 벤처 캐피탈 쪽에 잘 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잘 맞춰서 잘 갔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요 어떤 플레이그라운드가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겔싱어가 이런 쪽에 잘 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첫 조치로 어쨌든 엑스라이트라고 요 쪽에 투자를 하게 됐거든요. 요게 어쨌든 뭐 약간
ASML 노광기 레이저 대체 기술을 개발한 곳인데 이게 자기가 보고 이거 정말 성공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너지 소비를 대폭 절감하고 더 작고 빠른 칩 생산이 가능한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무해 법칙을 다시 가속화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거 자기가 개발했 자기만 볼 줄 아는 그런 회사라고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뭐 어쨌든 IPO를 할 거라 같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VC 쪽에 정말 이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서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틈새를 잘 바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겔싱의 발언 요약을 보면 미국 내에서 이제 이런 걸 구현할 줄 아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자기가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도 알고 볼 줄도 아는 두 가지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본 것 같고요. 대기업 중심의 R&D 한계를 벗어났고 어쨌든 기술의 패권의 본질을 자기가 볼 줄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런 거를 잘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VC의 어떤 로서 이제 기술 주도권의 확대를 제대로 볼 줄 알고 돈을 제대로 쓸 줄 알겠 함부로 쓰지 않고 제대로 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번에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 기사가 제대로 많이 났더라고요. 예. 예. 예, 보십시오.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 한국에도 이런 식의 어떤 VC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어쨌든 경영학과를 나오셔서 그렇게 VC가 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이런 걸 볼 줄 아시는 분이 VC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VC가 돈을 제대로 쓰셔서, 그러니까 그냥 경영학과 출신에 오셔가지고 그냥 돈을 막 쓰시는 게 아니라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이렇게 투자를 받으시는 분이 그걸 정말로 볼 줄 아시는 분이 딱 하시면 제대로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별 과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돈이 막 낭비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옥석을 가릴 줄 아시는 분이 쓰시면 훨씬 더 잘 쓰시고 정말 필요하신 분이 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게 저는 약간 어떤 이게 지금 뭐냐면 어제 뉴욕 타임즈가 그 오픈 AI 쪽에 그거 투자 그 소송한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어떤 그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니버셜이 엔트로픽에 가처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근데 약간 성급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뉴욕 타임즈에는 악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비슷해요. 뉴욕 타임즈가 소송을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해요. 예, 이 기각이 됐어요. 뉴욕 타임즈는 받아들여졌는데 엔트로픽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I 측에서 이제 그 엔트로픽에 있는 크로우셋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자신들의 가사를 이제 출력을 500곡 이상 무단 학습하고 이거를 이제 가사를 출력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사를 출력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달라는 거고 학습 데이터가 가사를 완전 삭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 AI가 필터링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런 걸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왜 이런 걸 제시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제 뭐 학습 목적 공정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트로픽 측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 공정 사용이.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번 기각이 되면 다시 하기 쉽지가 쉽지 않거든요. 않죠. 예, 그래서 이제 AI 학습에 쓰인 콘텐츠가 이제 출력된 콘텐츠가 다르다는 선을 일단적으로 그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 사용이다라고 됐기 때문에 또 뭐 자신들이 이제 이게 뭐 이길 자신이 있다. 전체 소송에서 이건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AI 기반이 저작권 있는 가사 AI 모델을 훈련하여 사용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당분간 쓰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어떤 근간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었는데 이 부분이 되면서 당분간은 쓰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쓰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2025년 1분기 때 16억 4천만 달러를 해킹했다. 2조 2천억 원이 됩니다. 뭐 이렇게 돈을 많이 훔쳐가는지 내 돈은 아니지만 피해금은 이렇게 되고요. 바이비트 해킹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일 사건을 15억 달러를 했고요. 북한 해커 소행이라고 FBI가 발표를 했습니다. 공격 방식은 개인키 시드 문구를 유출한 거고요. 이게 어쨌든 요약을 했습니다. 그 더블록에 나온 얘기고요.
시장 영향은 뭐 투자 신뢰 하락이 됐고 주요 암호화폐의 일시적인 어떤 가격 변동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인프라 재점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슈고요. 뭐 어쨌든 북한 해커 조직 활동이 강화된 게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에 뭐 늘 우리 이정 아나운서가 많이 해줬던 얘기입니다. 소액은 어쨌든 취약점이 문제인 것 같고요. 중앙화 거래소에서 많이 발생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다수의 개인 지갑 시드의 유출 내부자 소행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내부자가 같이 협업한 겁니까? 그쵸. 근데 이제 아직 조금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해요. 이번 해킹은. 아 그래요? 네, 검증자를 속였던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분들도 속은 건지 속은 약간 겁니까? 그런 아니면 게 일부 이익을 나눠 가진 그러니까 겁니까?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그러니까요. 돼서 제가 아직은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어쨌든 이 금액이 너무 커서 사실 충분히 나눠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국가만큼 이제 북한이 보유하게 됐죠. 그러니까 네. 상위 국가만큼.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이걸 엄청나게 많이 가져 음. 라자루스가 사실은 이게 외화벌이를 이걸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진짜로요. 네. 네, 어쨌든 이걸로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중앙화 거래소가 사실 이 거래소가 이런 분들을 안 키우나요? 이런 경비하시는 분들을 경비 뭐 보완하시는 예, 분들이요? 경비 아닌가 이런 분들? 그게 이제 아니 열심히 하시죠. 보완을 네. 하려고 열심히 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은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그 해킹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술의 문제가 네네. 아니라 관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논란이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중앙화 거래소를 쓰잖아요. 네네. 실명 인증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블록체인의 본래 목적은 그 중앙화 거래소 쓰지 말자라는 말자는 그 거죠. 탄생인데 네네. 어쨌든 금융시장에 편입이 되려면 중앙화 거래소 아니,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딜레마인 거죠. 이 업계에. 아, 그래서 이제 덱스라고 해서 탈중앙화 거래소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것도 해킹이 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냥 좀 그럼 중앙화 거래소는 그렇게 거래가 끝나면 그거를 탈중앙화 시켜야 되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그 USB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거기에다가 코인을 빼서 콜드 월렛이요? 예, 콜드 월렛을 빼서 이제 금고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고 종이 지갑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비용이 발생한다면서요? 또 그렇게 하면. 아니죠.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수수료 주는데 그게 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건 그렇게도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걸 이제 기사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네. 사상 최대 피해액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뭐 씁쓸합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사상 1분기 지금 시장이 올해, 안 좋죠. 네,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돈은 다 북한이 외화벌이 올해 수익원으로 이제 최고의 수익이었죠. 네. 근데 아직 못 팔아요. 못 팔고 있어요. 그래요? 현금화 시키지 못해요. 그런 순간 걸려요. FBI가 지금 아예 공개 수배 때려버려가지고 몰래 뒤로 이걸 그것도 가능하대요. 덤핑으로 네, 팔지 근데 않을까? 아직까지는 많은 물량이 그대로 지갑에 아직 중국에 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중국에 몰래 덤핑으로 팔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해킹 사건이 있었을 때 딱 그분들이 한 5년인가 참았어요. 근데 딱 네. 현금화 시키는 순간 잡혔어요, 바로. 그러니까 그래요? 지켜봐야 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그림의 떡일 수도 있어요. 10년이나 20년 동안 하지 않을까? 뭐 한 몇백 년 뒤에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예. 지켜봐야 돼요. 배를 이어서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북한이 이제 가능하다. 가치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올라간다라고 치면 거기에 따른 수익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예. 그림의 떡이야. 하나도 못 팔아요? 근데 지금 또 일부는 팔았다라는 썰도 있고 근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된 거는 이제 거의 못 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의. 근데 뭐 자금 세탁을 완료했다라고는 하는데 자금 세탁을 하면 이제 여러 지갑에 분산을 시키고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고 막 요런 과정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딱 현금화 시키는 순간 출동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디로 출동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인터폴 쪽으로 아니 북한에서 가면서. 못 팔아요? 북한에서요? 글쎄요. 북한에서 그걸 현금화 시킬 만한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답니다. 네. 네, 제가 잘 몰라. 네, 재밌죠? 네, 네. 재밌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재밌죠. 이런 얘기를 그냥 토크를 이런 얘기가 원래 이제 코인 랩소디에서 할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너무 브리핑을 많이
많이 준비하시니까 차라리 저한테 주제 하나를 가지고 오시죠. 네, 토크를 하게.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그렇게 좀 네. 해주세요. 좀 하시죠, 뭐 이런 네. 얘기. 네. 아무튼 네.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엄청 재밌어 하시네요, 본부장님. 이제 이 사진은 저기 로이터에서 저희가 이제 단독 저희가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 권한을 받아서 가져온 사진인데 그 로이터의 이제 폭스 뉴스를 로이터가 이제 인도스 받아서 서비스 받아서 이제 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영상을 이제 캡처 받아서 가져온 사진이거든요. 그 여론전에 이제 나섰어요. 관세를 통한 왜 인터뷰를 나섰냐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관세를 통한 재정 확보에 정당성 프레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 관세 연간 1,000억 달러 수입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출 구조를 손보는 개편 작업을 도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환으로 국가 재정 건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요. 사람을 자르다 보니까 이제 이걸 대중 설득을 해야 되는 절실한 이제 상황이 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한데 지금 너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 비난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을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있고요. 물가 상승과 소비자 타격이 지금 반발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무마해야 됩니다. 차량 한 대당 지금 어쨌든 6,700달러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폭스TV하고 인터뷰를 잡았고요. 중산층하고 사실은 보수 유권자 기반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좀 심해서 이 보호 조치라는 어떤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우호 여론을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역 보복에 대한 어떤 선제적 대응이 좀 아닌가 지금 관세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캐나다, EU 같은데 보복이 예고되겠죠.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미 보복 시 더 큰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내부 결속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어쨌든 부각시키는 홍보가 병행되어야 돼서 요 인터뷰를 지금 나서게 됐고요. 어쨌든 이게 도지부가 사실은 홍보부랑 비슷해요. 약간 이게 홍보부 비슷해서 연방 지출 구조를 이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혁신적인 민간 파트너 포장을 좀 하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개입에 대한 논란을 효율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정당성을 좀 부여하려고 지금 홍보를 나서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 이제 고관세 정책의 재정 효율화라는 어떤 프레임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경제 반발이 지금 되게 부담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고관세를 자기네가 이제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관세를 또 다른 데서 막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거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재정 적자를 줄이는 부분을 부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서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비싸게 사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뭔가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리고 밑에서 이제 다 쫓겨나고 있어요. 많은 일을 해주던 많은 밑에 허드렛 일을 해주던 많은 사람들이 다 쫓겨나니까 이걸 다 이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인력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 사회가 막 혼란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서비스업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편하게 하던 일들을 되게 힘들게 해야 되고 비싸게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서비스업들도 지금.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금 여론이 안 좋은 부분들을 뭔가 여론전을 해야 되는데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행정부가 개입을 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의도된 미디어 전략인데 이게 과연 제가 먹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이제 전략이 잘 먹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뭐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 앞으로 토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본부장님과. 네, 네, 오늘 제가 네. 그 앞으로는 좀 뭐랄까 이 제목에 맞게 좀 뭐랄까 이 코인 이야기를 좀 많이 가져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랩소들이 인사드릴게요.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도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4월 초 2025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약 28% 감소, 전 분기 대비로도 26%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작년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DS 부문이 1년 만에 다시 분기 적자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LS증권은 4천억 원 적자, 다올투자증권은 4,098억 원 적자, IM증권은 3,690억 원 적자를 각각 전망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IT 수요 위축, 중국 저가 메모리 공세, 그리고 고부가 메모리의 낮은 실적 기여도가 실적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미국 수출 규제로 인해 HBM2 이상 제품의 중국 직수출이 막히면서 작년 말 선주문 물량 이후 1분기 매출은 최대 40% 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스플레이 부문도 비수기와 경쟁 심화로 감익이 유력하며 MX 사업부는 갤럭시 S25 출시에도 실적 방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계는 1분기를 저점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체 수요 정책, 모바일 D램 재고 조정 마무리, 스팟 가격 상승세 등은 2분기 반등의 단초로 해석됩니다. 현재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5조 6천억 원, 1분기 대비 약 1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모리 반등이 현실화된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실적 회복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비만 치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한 달에 단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비만 치료 주사 제형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기존의 위고비나 삭센다처럼 주 1회 혹은 매일 맞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확 줄이는 기술입니다.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는 지난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체 개발한 장기 지속형 기술을 활용해 한 달 제형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비만 치료제를 시작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개발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부 실험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확인됐다고 전하며 내년부터는 전임상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형 플랫폼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로 꼽힙니다. 실제로 매일 맞아야 하는 삭센다가 주 1회 맞는 위고비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급락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투약 편의성이 곧 경쟁력이라는 점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이번 개발 성공은 기존 패러다임을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 기술을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에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GLP-1 계열은 현재 가장 각광받는 비만 치료제 계열로 세계 주요 빅파마들이 앞다퉈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알테오젠이 플랫폼 기술 제공자로 진입할 수 있다면 수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장기 지속형 제형 기술인 넥스피, 항체 약물 접합체 플랫폼 넥스맙 등 3개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한 달 제형 기술은 넥스피 퓨전 기술을 응용한 4번째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는 체중 감량 효과로 제품 간 경쟁이 갈렸지만 앞으로는 얼마나 오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가가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제약 산업의 지형을 바꿀 새로운 흐름, 알테오젠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트럼프 효과가 불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시장 분석 업체 크립토퀀트에 의뢰해 국내 주요 5대 거래소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 28일까지 테더와 USD 코인 거래 규모는 무려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97%는 테더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8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특히 달러와 1:1 가치를 연동해 변동성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옮기거나
환전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달러의 무기화로 언급한 뒤 신뢰도가 급상승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달러 투자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제도 공백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 거래소 이전 금액은 74조 원으로 전기 대비 96% 이상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원화의 통제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글로벌 무역 결제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고 국내에서 이를 개인 명의로 현금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산업 육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금지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육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니어스 법도 최근 통과되며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유럽연합,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국들도 잇따라 규제와 제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닙니다. 지금은 결제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10원 이하, 송금 속도는 수초에서 수분, 기존 카드나 은행 시스템을 뛰어넘는 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비자카드의 119%, 마스터카드의 200%를 초과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핀테크, P2P, 송금 등 혁신 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페트로달러입니다. 원화가 글로벌 무대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 전면 재개됐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 속에 공매도 규제가 시작된 이후 약 5년 만에 전 종목 대상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는 것입니다. 공매도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 되갚는 투자 전략입니다. 이 방식은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매도 압력을 키워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합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그동안 중앙정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투자자별로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등 보다 정교한 공매도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매도 재개로 인해 일부 종목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해 변동성 완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벌써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대차거래 잔고 수량이 코스피 20%, 코스닥 40% 가까이 급증하며 공매도 재개에 대비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특히 2차 전지, 조선, 철강 업종의 대차 잔고 비율이 크게 상승하며 단기 공매도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자동차, 헬스케어, 미디어 업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가격 부담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의 계기이자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와 함께 한층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